트럼프 대통령이 옛 소련과 맺은 핵 조약을 폐기한다고 선언하면서 조약 당사국인 러시아는 물론 중국까지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 파기로 미중러 이 세 나라가 핵 개발 경쟁을 하는 신냉전이 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지영 기자입니다. 나란히 앉아 문서에 사인하는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 동서냉전 종식을 불러온 INF 조약, 일명 중거리 핵미사일 폐기 협정이 맺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에 따라 양국은 1991년 6월까지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 2,692기를 폐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조약 탈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But Russia has not, unfortunately, honored the agreement. So we're going to terminate the agreement. We're going to pull out. 러시아가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과 순항미사일 실전 배치 등으로 이미 조약을 파기했다는 겁니다. 군사 강국으로 떠오른 중국까지 미, 중, 러 3국이 참여하는 새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러시아는 즉각 아주 위험한 행보라고 반발했고 조약에 서명한 고르바초프 전 서기장도 조약 파기는 과오라고 경고했습니다. Я думаю, что самые сейчас исчерпывающие, и я полностью разделяю мнение, высказанное в этом, на эту тему президентом Путиным. 중국도 신중하라고 촉구한 가운데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오늘 러시아에 도착해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조약 탈퇴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미국은 내년 1월 초순에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집니다. 러시아를 방문한 볼턴 보좌관은 비핵화 전에 제재 완화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할 예정입니다. 첫 소식은 김지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에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Take your time. Gotta be fine. 미북 정상회담 날짜는 내년 1월 10일 전일 가능성이 크다고 조선일보는 워싱턴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11월 중순 유럽에서 열려던 계획은 이미 무산됐다는 겁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희망하는 북한과의 고위급 회담은 미국에서 10월 말 이후에 열릴 전망인데 협상 상대는 김영철 부위원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일방적으로 한미연합공군훈련 비질런트 에이스 연기를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합의 전에 발표한 건 북한을 겨냥한 선심성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종전선언 논의가 실종된 상태에서 고위급 회담 등을 이어가려는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러시아를 찾은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오늘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23일엔 푸틴 대통령을 면담합니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할 때까지 대북 제재는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남북은 오늘 산림협력회담을 엽니다. 보건의료회담과 체육회담도 이번 주에 열릴 예정입니다.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은 오늘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산림협력회담을 엽니다. 우리 측에선 박종호 산림청 차장이, 북측에선 김성준 국토환경보호성 부총국장이 수석대표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공동방제와 평양 정상회담 때 재벌 총수에게 보여줬던 양묘장 현대화 등을 우선 논의합니다. 2015년 이후 3년여 만에 공동방제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3년 전 중단된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도 이번 주에 작업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지뢰 제거를 끝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선 남북 초소와 화기 등 모든 무기류를 없애는 비무장화 조치가 매듭지어집니다. 유엔사가 지난 8월 제동을 걸었던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현지 조사도 이번 주에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 남북회담 메카로 떠오르는 개성 연락사무소에선 보건의료회담과 체육회담도 열립니다. 금강산 면회소 상설 운영 등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은 다음 달에 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당 등 야 3당은 오늘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을과 을의 싸움을 조정한다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윤오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박달 고용세서 청년들이 분노한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가짜 일자리 고용세습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3당 원내대표가 만나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 추진 방안을 협의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야권의 정치 공세라며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국정조사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박원순 시장은 한국당이 을과 을의 싸움을 조장한다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비정규직이 시달렸을 고용 불안 등을 생각하면 서울시가 가장 먼저 시작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너무 늦은 것일지 모른다며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TV조선 윤을입니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교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후임자로 데이비드 맥코믹 전 재무차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북 강경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헤일리 대사에 이어 이렇게 외교안보 라인이 다시 꾸려지면 한반도 정세도 요동칠 수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네 차례 대북 제재 결의를 주도했던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에 이어 She told me probably 6 months ago, she said, maybe at the end of the year, at the end of a 2-year period, but the end of the year, I want to take a little time off.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민주당원이라고 평가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교체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상원군사위원회 잭 리드 의원을 비롯한 의회 인사들은 매티스 장관의 경질은 국가안보에 도움이 안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내년 군 수뇌부가 대폭 물갈이되는 상황에서 매티스 장관마저 교체되면 안보 정책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최근 미국을 다녀온 외교소식통은 매티스 장관이 중간 선거 후 경질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며 후임으로는 데이비드 맥코믹 전 재무차관이 유력하다고 전했습니다. 맥코믹 전 차관은 부시 행정부 때 재무차관을 역임했고 현재는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회장입니다. Someone resigned in the White House. The job opened up. I interviewed, and in a matter of only being in the other job several months, I had a new job in the White House, which surprised everybody. 맥코믹 전 차관이 북한에 대해 공개 발언을 한 적은 없지만 대북 강경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북한은 미국의 종교 지도자 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김일성을 이렇게 칭송했었다고 주장합니다. 김 주석은 현세의 하느님이다. 이런 나라에 성경책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이 황당한 얘기를 엊그제 노동신문이 다시 꺼냈습니다. 교황 방북 논의가 막 시작된 때 나왔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황도 우상화에 이용할 수 있다는 암시와 함께 내심 방북을 꺼린다는 표시로도 읽히기 때문이죠. 북한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 비난도 제기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해제 검토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 노골적 간섭, 불순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웃는 얼굴, 퉁명한 얼굴 중에 어떤 게 진짜 얼굴이냐고 묻기도 합니다. 미북 협상이 여의치 않다는 얘기일 겁니다. 미국이 중간선거 이후에 하겠다던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다시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냉정하게도 서두르지 않겠다고 합니다. 마치 밀당이라도 하듯 말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비핵화 진전 없는 빈손 회담은 하지 않겠다는 뜻일 겁니다. 연내 종전선언, 북미 정상회담, 김정은의 서울 답방 순으로 추진해온 청와대 일정표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여전히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온도차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은 가는 곳마다 대북 제재 완화를 부탁했지만 영국과 프랑스, 아셈 정상회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CBID를 거듭 확인하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2월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며 서두르지 말자고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속도 조절론과 비슷한 언급이었죠. 비핵화에 앞서 따로 가는 제재 완화와 대북 경협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 현실을 깨달을 때 북한 매체들이 우리를 향해서 또 어떤 얘기를 할지 궁금합니다. 10월 22일 앵커의 시선은 우물에서 숭늉 찾기였습니다.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잔혹하게 하셨나요? 그 동생이 공범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공범 아니에요. 동생은 공범이 아니라고요? 네. 우울증 진단서는 왜 내셨어요? 제가 낸 거 아니에요. 누가 내셨습니까? 가족이. 그 피해자 가족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나요? 죄송해요. 더 크게 말씀해 주시죠.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울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어요. 국민적으로 큰 관심이 많은 사안인데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저도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반성하신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제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 뉴스입니다. PC방 종업원을 잔인하게 살해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얼굴과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 피의자는 언론 카메라 앞에서 비교적 또렷하게 질문에 답했는데 경찰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해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정신감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성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스크 없이 얼굴을 드러낸 채 경찰관들에게 붙들려 나오는 남성.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인 1989년생 김성수입니다. 범행 이후에는 입을 다물었지만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피해자 가족에겐 사과했습니다. 제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김 씨는 범행 현장에 함께 있어 공범 논란이 일었던 친동생은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주 치료감호소로 옮겨진 김 씨는 약 한 달 동안 정신감정을 받게 됩니다. 감정서 같은 경우는 꼭 감정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결국 전부 심신미약이나 심리상실 판단은 판사가 합니다. 경찰은 앞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범죄의 잔인성과 중대성, 증거가 공개 요건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시중에 급속도로 유포됐던 김성수가 조선족이란 소문에 대해선 김 씨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났고 부모 모두 한국인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최근 급등한 실업률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정규직화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실업 문제가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이라는 정부의 진단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이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진단을 매우 구체적으로 반박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고 또 파문이 커질 수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내놓은 실업률 관련 보고서입니다. 2014년 1분기 실업률은 3.4%, 3년 뒤인 2017년 4분기 실업률은 3.6%로 이 기간 동안 0.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불과 3분기 만에 0.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최근 들어 가파르게 상승한 실업률의 결정적 원인으로 KDI는 기업의 일자리 수요 감소를 지목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조선과 자동차 산업 구조 조정과 건설 경기 침체와 함께 노동 비용의 상승을 꼽았습니다. 김지훈 KDI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중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노동 비용을 상승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취업자 감소가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이라는 정부의 입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도 밝혔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이 정부 노동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정부의 방어 논리에는 반대한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 위원은 그러면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혁신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돕고 임금 경직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신분증이 아니라 지사님하고 전혀 무관한 운전면허증을 위조했는지 어쨌는지 그런 자료를 낸 거죠. 그건 이제 지사님이 아닌 거죠. 지사님 이름 쓴 거는 운전면허증에 직함이 있는 게 아니라 직함을 그런 식으로 써가지고 낸 거죠. 면허증은 첨부한 거고 말 그대로. 네, 여기 보면 뭐 이재명 교수라고 해가지고 신분증을 위조해서 냈었습니다. 다행히 그쪽 포털에서 싱가포르 국립대 이재명 교수 이런 식의 이 명함을 첨부를 해서 냈다는 건데 포털 사이트 관계자가 보니까 이게 위조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나마 좀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부를 했다 이런 거거든요.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자 이건 잘한 거죠, 서정욱 변호사님. 저는 이게 잘한 거지만 우리가 이 위조랑 이 정도 헛수란 해커가 있는지 도저히 아까처럼 그 IT 전문가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게 아마추어가 뭐 어떤 의도로 했는지 그걸 왜 바꾸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갖고 있다가 계속 보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그게 고급 해커고요.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메일을 해킹한다라고 하면은 그 메일 안에 특정인의 메일 안에 중요한 게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서 해킹하는 어떤 그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대개는 그냥 메일을 해킹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특정인을 타겟팅해갖고 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대개 중국에서 어떤 해커들이 메일을 해킹한다라고 하면 대개 그 안에 있는 금융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뭐 요즘에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것들을 메모는 좀 위험하다 보니까 메일로 해가지고 따로 이제 적어놓지 않고 자기 메일로 보내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인인증서라든지 뭐 계정의 비밀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같이 넣어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해서 그것들을 아마 우선적으로 경제적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해킹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요. 만약에 어떤 경제적 목적이 아니라 이재명 지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국면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어떤 내용을 빼가기 위해서 해킹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런 걸로 블랙메일을 해야 되는데 대개 일반적으로 경제적 목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도 그 메일 안에 굉장히 민감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으로 블랙메일 당했다라는 그런 경우를 쉽게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게 정치적 목적이 있는 타겟팅된 범죄냐라는 부분은 조금 더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민원을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가지고 현장 대원들한테 그걸 조심하라고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그러면 이거 하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민원인들이 그 파일럿 기장들 전화번호까지 확보를 해서 그쪽으로 막 직접 전화를 한다고요. 그러면 비행했다 돌아온 그 기장들 어떤 경우에 막 욕설이 날아들어오고 그러는데 그걸 민원을 직접 컨트롤을 하라고 이렇게 전화번호를 드렸대요. 직접 개인 전화를 줘가지고 이분하고 상의하라고. 요번에 뭐 신임 누가 선출됐으니까 그분은 이런 걸 싫어하신다. 언론의 색이 예민하다. 핑계는 제일 윗선에 핑계를 댄다고요. 다시 말해서 이제 지사를 핑계대면서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 대처를 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지사가 곧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최진명 교수님 이런 거는 뭐 바람직한 건가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제 물론 민원이 들어올 수 있죠. 시끄럽다고 헬기가 뜨고 내릴 때 뭐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물론 개인들이 느끼는 민원이 있을 수 있지만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게 뭐 매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좀 우리 민원 올리시는 분들이 참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개인 전화번호를 준 거예요.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경기도에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직접 연락하라고 조종사나 그 일하는 사람들의 번호를 준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재명 지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저는 이야기입니다.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그렇게 한 건 정말 잘못된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뭐 김근식 교수도 얘기하셨지만 저도 저를 공격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학교로 전화가 와요. 제 전화로 절대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경기에서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이재명 지사는 그거를 이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그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걸 개인의 민원이라 경기도로 들어온 민원을 개인이 해결하라고 일하는 사람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준 거는 정말 그건 누가 줬는지 모르지만 잘못됐고 다행히 이재명 지사가 그 문제를 즉각 반응해서 사과하고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차후로는 정말 입종구조처럼 교수처럼 중증 외상 환자들 구하려고 정말 생명 걸고 뛰는 사람을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경기도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우정희 업세종연구소 안보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멕시코를 순방 중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열흘 내에 여기에서 나와 내 카운터 파트너들 간의 고위급 회담이 열리기를 매우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열흘 내 회담이 개최될 것이라고 일정 부분 좀 확정시키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여기라고 하면 또 멕시코고 뭐 기대한다. 많은 것이 혼합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여기라는 발언을 멕시코를 지칭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마도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다 보니까 네. 폼페이오 장관의 뜻은 아마도 미국을 이야기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이제 열흘 안에 협상이 열릴 것이다라는 발언 대신 협상이 열리는 것에 기대한다. 매우 기대가 크다라는 말을 한 걸로 보아서는 예. 아직까지 북한 담당자와 협상이 확정되었다기보다는 아직까지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인가 북한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북한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미국을 깜짝 방문할 가능성도 나오는데요. 지난번 폼페이오 4차 방문 때 김영철 대신 김여정 부부장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번에도 혹시 김여정 부부장이 갈 수도 있을까요? 근데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그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본인의 카운터파트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북한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폼페이오 장관의 공식적인 카운터파트로 생각이 될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적다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폼페이오 장관은 이제 리용호 외무상을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예. 이제 다만 아직까지 북한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로서 공식적으로 리용호 외무상을 지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만약에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을 조금 더 앞당기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면 김여정 부부장을 특사의 형식으로 방미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뭐 북한 입장에서 미국에 계속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친여동생을 보낸다. 뭐 쉽지만은 않겠지만 물론 가능성은 있겠지만요. 자,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요. 또다시 이 북한과 미국과 북한 협상의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It's gonna be fine. Gonna be fine. No missile shot. We got our hostages back. Take your time. Gonna be fine. 네, 느긋한 마음을 가져라. 교착된 협상, 우려한 전략일 수도 있는데 폼페이오 장관은 또 열흘 내외 고위급 회담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뭐 전략이 이렇게 상충하는 듯 하면서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잘 짜져 있는 각본 같기도 하고요. 최근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4차 방북을 했을 때 딱히 미국이 원하는 답은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9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2차 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한 반면에 최근에는 그 만남에 대한 기대를 좀 낮추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어떠한 일정한 전략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 간의 뭐 역할 분담을 한다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북한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생각하에 북한을 조금 더 압박하기 위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본인들이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메시지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김정은의 생일이 1월 8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많은 신문들이 1월 10일 이전에 열릴 것 같다. 이 좀 늦춰지는 것 같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시기에 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시는지요? 지금 사실 우리가 6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때와는 지금 상황이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북미 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존 볼튼 보좌관이 아직 보좌관으로 임명이 안 돼 있을 때고요. 그다음에 이제 폼페이오 장관은 이제 CIA 국장을 거치면서 북미 회담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반면에 6월 정상회담 이후의 상황은 북한의 부정적인 존 볼튼 보좌관이 백악관에 트럼프 대통령의 귀를 잡고 있고
또 폼페이오 장관도 7월 방북 이후 북미 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에 북미 회담이 이루어질 때와는 조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과연 미국에서 이게 어느 정도의 협상 결과가 보장될 때 북미 회담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협상이 언제 열릴지를 결정되는 것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네, 한미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도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훈련 유예를 미국 측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 측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협상 국면이 굉장히 교착돼 있는데 미국 측이 먼저 당근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 걸 주도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기존에는 이렇게 일정 부분이 이제 한국이 주도를 하고 미국이 약간은 끌려오는 듯한 썩 내키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미국이 좀 앞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6월 정상회담에서 사실 우리와의 미리 협의된 바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 중단을 먼저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이제 북한이 계속해서 상응 조치를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훈련 재개를 미국이 발언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북미 간의 지금 협상 국면에서 어려움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에서도 북한과의 협상을 계속해서 이끌어가고자 하는 생각에서 이러한 정치적 메시지를 던졌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현재 아직 한미 간에도 이 방위비 분담에 관해서 아직까지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방위비 분담에 관해서 지금 중요한 부분이 이런 전략 자산의 전개에 있어서의 비용 문제 등이 큰 논란으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미국 측에서 먼저 이번 훈련의 유예를 좀 더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미국에선 결정이 됐다 유예하는 게 근데 우리나라에선 협의 중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말에 더 무게를 둬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미국 측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국방부 대변인의 명의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유예됐다? 네, 제가 볼 때는 그 결정을 내린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유럽 순방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서 방북 수락 의사를 받아낸 게 이번 유럽 순방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교황의 방북이 성사될 경우 이게 또 미북 협상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가 또 관심입니다. 관련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죠. 교황의 방문을 만약에 받고 손을 잡고 국제사회에 대한 검명아웃을 정말 과감히 이렇게 풀어버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트럼프는 모든 공적이 딴 데로 가죠. 그러니까 서둘러서 대북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다 퍼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입장.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북한에 갈 것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공식 초청장이 와야 한다 이런 조건을 또 내걸었잖아요. 교황이 방북을 하기까지는 어떤 조건들이 또 필요할까요? 글쎄요, 사실 교황이 지금까지 역사상 이제 종교가 인정되지 않는 공산국가를 방문한 사례는 두 경우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1979년에 교황이 이제 폴란드를 방문했는데 그 폴란드는 당시 교황의 이제 모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에 쿠바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사실 쿠바는 종교 문제, 특히 카톨릭에 관해서 굉장히 관대한 국가였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카톨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교황의 방문이라고 한다면 종교가 무신론으로서 공산국가에서 전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방문하게 되는 첫 케이스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도 교황청도 우리 정부에게는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교황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와 이제 국무원장이나 또 아래 있는 실무자들이 봤을 때 교황께서 직접 갈 수 있는 상황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또 쉽게 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문 대통령께서 7박 9일 유럽 순방 일정을 모두 마무리를 하고 이제 귀국을 하셨는데 교황을 만나서 정말 긴 시간 동안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을 높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지만 또 유럽의 많은 정상들과 만남 또 뭐 아셈 회의에서의 채택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평을 좀 해주시죠.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가 보는 북한과 국제사회가 보는 북한에 어느 정도 시각차가 있다는 점은 확인이 된 것 같고요. 예. 다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어젠다를 어느 정도 국제사회에 좀 전파하려는 노력은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대통령께서 노력하시는 것처럼 좀 순조롭게 북한과의 협상, 미국과의 협상이 잘 진행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정엽 박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 강서구 PC방 사건에 대해서 여론이 들끓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피의자가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데 경찰의 정신 감정에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죄가 감해질 수는 있는 건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예. 피의자 김성수의 현재 상태는 정확히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10년 전에 처음 우울증으로 정신과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고요. 예. 그리고 수년간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는 진단서를 가족들이 경찰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예, 우리 형법은 이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심신미약으로 형을 낮추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게 됐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찰이 앞으로 한 달 동안 정신감정을 실시해서 이 주장을 검증하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정신감정의 경우에는 이 검찰에서 기소 단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이번 사건은 워낙 사회적으로 큰 이슈이다 보니까 이 경찰에서 피의자의 정신 상태부터 체크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성수는 충남 공주에 위치한 치료감호소에서 최대 한 달 동안 정신감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정신감정 하는데 한 달이나 걸립니까? 뭘 조사하는 겁니까? 예, 이 여러 가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 각종 평가를 다 하게 되는데요. 이 기본적으로는 정신의학적인 인터뷰를 하고 이 심리 검사와 행동 관찰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행동 관찰은 24시간 감시를 하는 건데요. 수사관 앞에서는 증상을 거짓으로 할 수 있다고 해도 24시간 동안 거짓으로 행동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군요. 예. 그런데 만약 재판 과정에서 이 심신미약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감형이 될 수 있습니까? 예, 법대로만 하면 최대 형량의 절반까지도 감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살인의 5가지 유형 중에 이 말다툼과 몸싸움 등 시비 끝에 격분해서 살인한 제2유형인 이 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심신미약 등 감경 요소가 반영되면 이 형량이 7년에서 12년으로 감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신미약이라는 것을 이유로 감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금 국민 감정이지 않습니까? 예. 앞서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 조두순 사건과 강남역 살인 사건인데요. 둘 다 이 심신미약이 인정돼서 재판부는 조두순 사건을 이 징역 12년으로 그리고 이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을 이 징역 30년으로 각각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최근에는 이 심신미약 상태인지를 엄격히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였죠.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주범 김모 양은 이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아서 징역 20년을 선고했고요. 그리고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경우에는 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상태입니다. 예,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 자체를 좀 고쳐야 된다 이런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의 미니 태양광 사업 보조금이 정권에 가까운 인사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집중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데 이번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가까운 사람들이 운영하는 각종 단체에 서울시의 보조금이 집중적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또 제기됐습니다. 박 시장이 과거 시민단체에서 인연을 맺었던 인사들이나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주로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윤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1년 서울시장에 취임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3년부터 3년간 서울 그린 트러스트에 6억 3천만 원의 서울시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생활권 녹지 확장 사업 명목입니다. 박 시장은 또 서울 그린 트러스트 출신 임승민 씨가 운영하는 환경조경 나눔연구원 등에 작년까지 3년 동안 19억 3천만 원의 서울시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박 시장 자신도 그린 트러스트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에게도 수십억이 이렇게 또 가까운 지인분들이 거기에 대표로 계세요. 이런 분들은 일부러라도 배제를 해주셔야죠. 누가 봐도 그거는 공정치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견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예. 지금 밝혀진 게 알겠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견이 다르기 저는 오히려 때문에 묻고 싶고요. 생각의 차이가 있다. 서울시의 정책 연구 용역도 특정 단체만 수주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임종석 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표로 있는 단체, 그다음에 이해찬 당대표님, 원혜영 전 원내대표님, 이런 분들의 단체에서만 수주를 받았고요. 시의회는 우리가 독립적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런 공정한 입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태양광 보조금이 친여권 인사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됐다는 논란도 되풀이됐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가수 구하라 씨와 쌍방 폭행 공방에 이어 동영상 협박 논란까지 불거졌던 구 씨의 전 남자친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사생활 동영상 유포 혐의는 정황을 찾지 못해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가수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 최모 씨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상해와 협박, 강요입니다. 경찰은 최 씨가 구 씨를 때린 정도가 단순 폭행을 넘었고 두 사람 사이의 사생활을 담은 영상을 구 씨에게 전송하거나 무릎을 꿇린 건 협박과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최 씨가 구 씨와 찍은 영상을 외부에 유포한 정황은 찾지 못해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하고 다 종합해서 증명 여부를 결정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달 13일 폭행 사건 이후 쌍방 폭행인지 여부와 동영상 유포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서왔습니다. 경찰은 구 씨가 최 씨를 때린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이르면 모레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경북 경주의 한 새마을금고에 강도가 들어 직원 2명을 흉기로 찌르고 현금 2,4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용의자는 3시간 반 만에 붙잡혔는데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검은 모자를 쓴 남성이 은행 안으로 들어갑니다. 창고에 다가가 흉기를 꺼냅니다. 직원들이 한쪽으로 대피한 사이 남성은 돈을 가방에 담습니다. 오늘 낮 9시 25분쯤 경북 경주의 한 새마을금고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강도는 2분여 만에 현금 2,4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 직원 2명이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습니다. 가방 이리 들고 막 뛰어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딱 들어가니까 막 피 줄줄 흘리고 전화하고 그러더라고. 범행 당시 새마을금고에는 남녀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청원경찰은 없었습니다. 용의자 46살 김모 씨는 3시간 반 뒤 은행에서 7km 떨어진 자신의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김 씨 집 안에서는 돈가방과 함께 약통이 발견됐습니다. 식탁 위에 수민대 통은 있더라고요. 가니까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거 같아서는 그 전에 먹었겠어요. 경찰은 용의자 김 씨와 다친 지점장 A 씨가 아는 사이였다는 주민 증언에 따라 사건 관련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한국GM이 지난주 연구법인 분리를 결정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시장 철수를 위한 꼼수라며 노조 측이 강력 반발하고 있고 8,500억 원 지원을 약속한 산업은행도 자칫하면 돈만 떼이는 불상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산업은행을 통해 한국GM회생에 8,500억 원 지원을 결정한 건 지난 5월. 당시 산은은 한국GM의 법인 분리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월 말 마지막 협상 말미에 GM 측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산은의 거부권 행사 대상에 법인 분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산업 주주인 산업은행의 거부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견제장치 확보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구조조정이 시행되는지 이에 따른 회생 가능성이 어떤지를 계속해서 평가해 나갈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산은은 아직 집행되지 않은 4천여억 원은 지원하지 않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계약 위반 문제가 생기면서 한국 GM의 10년 고용 약속까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산은으로선 진퇴양난인 셈입니다. 한국 GM 노조는 오늘 총파업까지 나설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가 파업할 사유까지는 아니라면서 행정 지도 결정을 내려 일단 불발됐습니다. 하지만 파업의 불씨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국회 산자위는 29일 종합국감에 카오카잼 한국 GM 사장을 불러 먹튀 의혹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